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숭이 3,0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영장류 센터가 전북 정읍에 문을 열었습니다. 신약 개발과 같은 다양한 바이오 연구에 원숭이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한미연구팀이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아직 치료제가 없는 치매와 파킨슨 등 다양한 퇴행성 질환의 치료법을 찾는데 새로운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아이들을 중심으로 사는 집의 신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서로를 무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과시와 지나친 우월감이 가져온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 생각연구소에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오늘 오후 2시부터 해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재 주의보 기준인 35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정체된 데다 경기와 충청, 호남 등 그 밖의 지역에는 여전히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 지역부터 농도가 낮아지고 있지만 내륙에 축적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닷새째 이어지고 있어 오늘까지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초미세먼지는 내일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완전히 해소될 전망입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탁한 공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네, 수도권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연이어 하늘이 뿌옇더니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 3월 27일 이후 7개월여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6번째입니다.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은 세제곱미터당 59 마이크로그램, 경기 70, 인천 71 마이크로그램으로 측정됐습니다. 3개 시도 모두 기준치인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선 것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수도권 지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 시행과 함께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자발적 협약을 맺은 55개 민간기관도 비상저감 조치에 동참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도 처음 시행됩니다. 또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서울시는 도로 분진 흡입 청소 차량으로 지난 1년간 초미세먼지 발생원 16.5톤, 미세먼지 발생원 58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진 흡입 차량이 1년간 도로에서 제거한 초미세먼지 발생원 16.5톤은 경유차 3만 6천여 대가 배출하는 양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100대인 분진 흡입 차량을 내년 145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자동차가 도로를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0년 분진 흡입 청소차를 도입했습니다. 고성능 PC 2만 대와 맞먹는 성능을 가진 국가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이 개통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는 대전 키스티 본원에서 누리온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총 비용 587억 원을 들여 미국 크레이사에서 도입한 누리온의 이론 성능은 25.7 페타플롭스로 1초당 2경 5,700조번의 연산이 가능합니다. 누리온이 본격 가동되면 성능이 누리온의 70분의 1 수준인 슈퍼컴퓨터 4호기로는 불가능했던 우주기원 연구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키스티는 누리온을 우주연구 외에도 자연재해와 교통 문제 등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데이터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공데이터 확산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오픈데이터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아시아 공공데이터 회원국 관계자 등과 함께 각국의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환경과 재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등도 논의됐습니다. 그럼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ne of the key areas to create new jobs and industries is data creation and data usage. In this regard, since the Act on Open Data in 2013 has continued to grant more access to data and establish the quality of open data. 유류세가 15% 내려가면서 주유소의 기름값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유소가 한꺼번에 가격을 내린 건 아닌데요. 기름값 인하 첫날의 주유소 풍경을 홍성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유류세 15% 인하가 처음 적용된 날, 주유소 가격표는 전날보다 휘발유의 경우 120원 넘게 내렸습니다. 떨어진 기름값을 가장 반기는 건 역시 운전자들입니다. 거의 1,700원대여가지고 항상 좀 부담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까 1,500 얼마라고 하셔가지고 좀 부담이 덜었어요. 특히 날마다 차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람들은 한결 부담이 줄었습니다. 출퇴근이 길어서 그동안 부담이 조금 됐었는데 기름값이 싸지니까 한결 부담도 줄고 좋네요. 그러나 이렇게 유류세 인하 첫날부터 기름값을 내린 곳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주로 정유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 곧바로 유류세 인하를 적용했지만 직영주유소는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자영주유소들도 기름값을 조금씩 내린 곳도 있지만 당장 내리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재고가 세금 인하 전에 충분히 재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에서 아마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류세 인하 첫날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값은 전날보다 16.2원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자영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 전에 사들인 재고를 소진하는 데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운전자들의 싼 주유소 찾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맘카페에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의 상당수는 불법 유통 의약품이거나 과대 광고 화장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에서 공동 구매하거나 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해 57개를 불법 유통과 허위 과대 광고 제품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점검을 받은 온라인 카페는 의약품이나 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용 제품을 공동 구매하거나 광고한 23곳입니다.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 유통 18건, 치약 등 의약외품 불법 유통 9건, 허위 과대 광고 30건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매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꼭지에 고무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받으면 유해물질과 함께 악취가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요즘 고무 호스를 집 밖으로 연결해서 김치를 담그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냄새 때문에 김장을 망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김장철이면 상수도 사업본부에 항의 전화가 잦아집니다. 수돗물에서 역한 냄새가 나 애써 담근 김치를 다 버리게 됐다는 하소연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수돗물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고무호스입니다. 수돗물 속에는 정수 과정에 생긴 염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잔류 염소가 고무호스 속 페놀 성분과 반응해 악취 유발자인 클로로페놀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몸에 좋지 않을 뿐더러 끓여도 냄새나 유해 성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장이나 음식을 할 때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바로 받아 쓰는 게 좋습니다. 절대 음식물에 사용하지 말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일부 이제 시민들은 잘 모르시고 대부분 많이 이제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호스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값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실리콘 재질이나 무독성인 음용수용 호스를 사용하라는 설명입니다.
그래 김장이나 이런 그 식당에서 이제 그 소비자가 오시게 되면은 저희는 식품용 호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담근 김치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김장철에 고무 호수를 멀리하라는 상수도 사업본부의 호소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국내 최대 규모의 영장류 센터가 개소했다는 뉴스 보도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영장류 하면은 뭐 원숭이, 침팬지 이런 동물들이 떠오르는데 네. 정확히 어떻게 분류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영장류는 손과 발을 이용해서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척추 동물을 말하거든요. 네. 예. 사람도 영장류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원숭이,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뭐 이런 애들이 다 영장류에 속하는 거죠. 네, 이 영장류가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개발 등에서 필수적인 자원이 되면서 이번에 이렇게 센터까지 생기게 됐잖아요. 이 바이오 연구에서 원숭이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신약 개발을 하는 예로 들면은 우리가 이제 신약이 승인되기 전에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이 후보 물질이 정말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신약 개발의 과정인데 이거를 사람한테 그냥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동물 단계에서 뭐 효능이 있는 건지 뭐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건지를 알아보는데 이걸 이제 동물 실험이라고 그러죠. 네. 그 과정에서 원숭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상 시험 전 단계에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원숭이 말고도 뭐 생쥐 같은 다른 동물들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생쥐도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생쥐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좀 거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생쥐한테 효과가 있다고 해서 꼭 인간한테도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경우가 그런 건데 이 원숭이는 인간과 유전자가 94% 일치해요. 그 말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봤는데 네.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의 효과가 있으면 사람한테서도 효과가 있을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고 예. 반대로 원숭이한테서 어떤 부작용이 있으면 사람한테도 부작용이 있을 확률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 동물 실험을 더더욱 하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 센터에서 사육되는 원숭이들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떤 종인가요? 근데 주로 바이오 연구에 사용이 되는 그 마카카 속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근데 거기에 속하는 원숭이인데 이제 개잡이 원숭이하고 붉은 털 원숭이 두 종이에요. 한 네. 500마리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개잡이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경과학이나 뇌과학 연구에 네. 주로 사용이 되는 원숭이고요. 이 붉은 털 원숭이도 뭐 뇌과학 연구에도 사용되지만 뭐 에이즈 바이러스 연구 이런 데도 사용이 됩니다. 현재 뭐 원숭이 500여 마리를 들여왔다 이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뭐 기사를 보니까 3,000마리 정도 더 늘릴 계획이라고요? 근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숭이가 한 500마리 정도인데 올해 말까지 한 500마리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한 1,000마리를 일단 확보를 하고요. 2025년까지 한 3,000마리 정도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군요. 이 선진국,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1,000단위잖아요. 네네. 근데 10,000단위 정도 규모의 원숭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훨씬 많네요. 얘들은 어떻게 보면 원숭이 부국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국내에선 이렇게 원숭이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센터가 이렇게 개소가 됐으면 좀 이제는 자원 확보가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원숭이들은 100% 전부 다 해외에서 수입을 했었죠. 주로 어떤 나라인가요? 주로 이제 중국이었죠. 근데 이제 어떤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중국이 이제 그 수출을 차단하면은 우리가 이제 제때 원숭이를 공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난 2015년에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네. 뭐 이런 차원에서 뭐 이렇게 원숭이가 자원 무기화 될 수가 있다.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센터에서 좀 원숭이를 키울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게 제기가 됐던 거죠. 그렇군요. 자체적으로 키우게 되면 뭐 앞으로 국내의 뭐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좀 전에 이제 그 슈퍼컴퓨터 누리온 뉴스 우리가 보도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 슈퍼컴퓨터 관련한 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슈퍼컴퓨터요. 네, 슈퍼컴퓨터 일단 그냥 들었을 때는 정말 성능 좋은 컴퓨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슈퍼컴퓨터는 이 슈퍼라는 말에서 알 수 있지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그 성능이 얼만큼 뛰어나느냐? 이걸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
매년 6월과 11월 유럽과 미국에서 이 슈퍼컴퓨터 컨퍼런스가 열려요. 네. 여기에서 이제 성능을 1등부터 500위까지 정해요. 어. 그래서 이 500위 안에 들어간 컴퓨터를 우리가 통상 슈퍼컴퓨터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1위, 슈퍼컴퓨터 1위는 네, 어떤 1등. 컴퓨터인가요? 그러니까 최근 업데이트된 거는 올해 6월 달이거든요. 아직 예. 11월 달은 발표가 안 돼서. 이 순위를 보면은 미국의 그 서밋이라고 있어요. 예. 그 IBM이 만든 슈퍼컴퓨터인데 이 슈퍼컴퓨터의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 그 기준이 있는데 연산 처리 속도거든요. 이게 이제 네. 서밋 같은 경우에는 122 페타플롭에 해당이 되는데 네. 예. 이 페타플롭이란 말은 1초에 1000조번의 연산이 가능하다. 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와, 1초에 1000번도 아니고 1000조라니까 1000조 번이요. 상상이 안 되는 속도인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슈퍼컴퓨터 분야에서는 또 중국의 약진이 또 두드러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서밋 1위를 했잖아요. 네. 중국 슈퍼컴퓨터가 2위를 했는데 아, 2위군요. 중국의 그 써웨이 타이유 라이시라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네. 원래 이 컴퓨터가 지난 2년 동안 1위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 서밋한테 자리를 물려줬죠. 그래요. 그래서 이 중국의 슈퍼컴퓨터는 연산 처리 속도가 한 93 정도 되는 그런 페타플롭급 컴퓨터고요. 네. 이 슈퍼컴퓨터 이 순위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1위하고 3위 그리고 7위부터 10위까지를 다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2위와 4위, 일본이 한 5위, 스위스가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슈퍼컴퓨터 분야를 미국과 중국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뭐 사실상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한국은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이제 앞서 그 누리온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누리온이 이제 슈퍼컴퓨터에서 11위에 올라 있는데, 아, 그래요? 누리온은 한 13페타플롭급 정도의 수주 처리 그 속도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누리온의 경우에는 어떤 뭐 CPU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미국이나 이런 데 수입한 그런 이제 컴퓨터라는 점에서 좀 앞서 얘기한 미국이나 중국의 슈퍼컴퓨터 좀 다른 점이 있죠.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뭐 자체 기술로 만든 건 아니다. 해외에 좀 의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국내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1페타플롭급 슈퍼컴퓨터를 만들 계획이 있는데 네. 지금도 이제 페타플롭급 컴퓨터가 상용화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22년이 되면은 이제 페타플롭급은 이제 약간 좀 오래된 컴퓨터. 성능이 떨어진. 페타플롭보다 더 빠른 엑사플롭급의 컴퓨터 나올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체 개발한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슈퍼컴퓨터에서 의미는 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1위 서밋 컴퓨터가 122페타플롭급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나라는 이제 2022년도에 1페타플롭 발음이 어렵네요. 네, 페타플롭이요? 페타플롭급 컴퓨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CPU 수입을 좀 미국에서 막혀 있다가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들었는데 좀 국내도 좀 이런 슈퍼컴퓨터 자체 제작 기술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영장뉴스센터 그리고 슈퍼컴퓨터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과학 덕후 곽덕이에요. 음식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조미료 MSG 글루탐산 나트륨은 정말 우리 몸에 좋지 않을까요? 글루탐산 나트륨은 일본의 한 물리학자가 발견했는데요. 1968년 미국에서 이 글루탐산 나트륨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유해성 논란이 시작됐다고 해요. 이때부터 글루탐산 나트륨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실험들이 이뤄져 왔는데요. 한 실험에서는 글루탐산 나트륨의 흡수율이 낮아 오히려 소금 섭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와 실험에서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죠? 그럼 곽덕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치매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세포 내 대표적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는 영양분으로 흡수된 포도당으로부터 에너지원을 만드는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세포 내 칼슘의 주요 저장고인 소포체와 상호작용을 통해 칼슘을 흡수해 세포 에너지 대사 활성과 세포 사멸을 조절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미국 스탠포드 의대와 함께 미토콘드리아의 과도한 칼슘 증가 현상이 신경퇴행성 질환의 공통된 현상임을 밝혔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내에 칼슘 레벨이 증가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망가지고 결국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게 됩니다.
연구팀은 동물 모델에서 소포체와 미토콘드리아의 접촉면이 증가하면서 미토콘드리아 내로 과도한 칼슘이 흡수돼 신경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치매와 파킨슨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의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칼슘 항상성 조절을 통한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세포소기관 상호작용 조절인자가 새롭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병인 현상을 조절함으로써 그러니까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퇴행성 질환을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에 미토콘드리아의 칼슘 항상성 조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힌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국립과학원보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내년도 국가 기초연구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0% 이상 확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1% 많은 1조 1,800억 원 투입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연구사업 지원 예산은 9,595억 원으로 올해보다 24% 증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주고 장기 연구를 장려하고자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과정 중심 평가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4년 만에 한국을 찾는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AI가 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퓨처나우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데이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안보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등 윤리 원칙을 세워 이를 지켜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first thing is, in our case, we've decided that AI should augment human capability. But we also have a set of principles that every designer, every developer at Microsoft is learning and getting grounded in. Fairness, robustness, privacy and security, transparency and inclusion, and accountability. So these issues around privacy, cybersecurity, as well as ethical AI, where you now need to ask not just what computers can do, but what computers should do, are real important considerations.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사는 집이 신분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거주지의 등급을 나누며 서로를 무시하고 또 배제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는 지나친 우월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요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 사이에서 뭐 빌거, 임거, 빌라에 사는 거지, 뭐 임대주택에 사는 거지 이런 용어가 생겨났대요. 근데 저희 때도 뭐 없진 않았는데 참 이런 용어까지 생겨난 정도면은 좀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데요. 네.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빌라의 빌자하고 임대주택의 임자를 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거지란 말을 붙여서 일종의 빈곤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한다 이런 의미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2003년부터 정부에서 오히려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소셜 믹스라고 하는 운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분양 아파트하고 임대 아파트를 한 그 단지 내 같이 조성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성북구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서 그 분양동하고 임대동 이 둘 사이에 언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분리시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완전히 분리가 된 거죠. 네. 또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브랜드의 그 아파트는 임대동하고 분양동 사이에 거대한 그 돌담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단지의 출입문하고 출입로하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헬스장이라든지 또는 뭐 수영장 같은 그런 부대 시설은 분양동만 사용하고 임대동 주민은 접근을 불가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너무하네요. 네. 그런 것만 들어도 이 빌거나 임거라는 말을 쓰는 아이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이게 다 부모에게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른들의 드는데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사는 집이나 뭐 평수에 따라서 공공연하게 사람을 차별하고 평가 내리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담긴 심리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 아파트가 원래 주거용이잖아요. 근데 예. 주거 이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신분을 나누는 하나의 경계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데요. 아무래도 자기 어떤 지위가 경제적인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소비 심리를 반영한 거기도 하고요. 또 거주지에 빗대서 혐오라든지 차별 이런 것들이 적용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심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표면적으로는 우선 뭔가 남보다 뭔가 우월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반영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좀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꾸로 어떤 거냐면은 남한테 나도 무시당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디 강남에 어디 갔는데 내가 몰고 다니는 차가 뭐 특정하게 고급차가 아니면 되게 좀 무시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괜히 소심해지고요. 예, 차를 좀 좋은 거를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무시되지 않는 계층에 속했다는 일종의 안도감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뭐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대상이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한테 반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오히려 훨씬 더 모질게 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지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심리는 이게 직접 소비와 관련된 건 아닌데 일종의 파노폴리 효과가 적용된 게 아닌가. 파노폴리 효과요. 예, 파노폴리라는 게 원래 그 저기 일종의 한 세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명품 같은 걸 사게 되면 마치 자기가 상류 사회의 일원인 것처럼 느끼는. 명품과 한 세트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상류 사회에 진입했다 이렇게 느끼고 싶은 건데요. 임대주택이라든지 또는 뭐 빌라라든지 이런 거주자를 비하함으로써 나는 그런 사람과 다르다. 뭔가 가진 자라고 하는 거에 편입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이 좀 가질 수 있는 심리를 좀 갖고 있긴 하네요. 이걸 내색하느냐가 아니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럼 우월감을 드러내고 뭐 남을 무시하는 이런 심리가 사실 요즘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 논란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갑질이란 말 자체가 원래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횡포를 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가 좀 더 비싼 집에 산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뭔가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한다. 이것은 갑질의 당연히 한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차별이라는 게 사실은 별 다를 거 없는 평등해야 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의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특정한 집단을 어떻게 보면은 격리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해야 될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나쁜 잘못된 생각들을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고 또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아이들에게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모님들의 어떤 모습을 모방 학습할 가능성이 많아서 어떤 부모님들의 일그러진 어떤 현실 인식 또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내면화해서 흡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게 돈과 재력 이런 것들에 너무 가치를 많이 부여하게 되는 일종의 어떤 배금주의라든지 황금 만능주의 이런 거에 젖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또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훨씬 더 고착화할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대인관계에서 아무래도 원만하지 않겠죠. 남들을 무시하고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공존의 가치나 어떤 뭐 상호 존중의 가치, 공감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부모님들은 또 어떠냐 하면 뭔가 이게 자식이 상류 사회로 편입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자식들도 심하게 이렇게 다그치고 뭔가 잘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최근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 강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더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녀들 자체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정을 경험할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뭐 거주지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제품,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도 사실 차별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어떤 거는 되게 좀 은연중에 차별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흔히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나이라든지 또는 학벌 그리고 또 성별, 외모, 직업 연봉
그 수많은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러게요. 나누려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맞아요. 있지요. 진짜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심화되면 요즘은 혐오의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편가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성소수자 같은 그런 소수자들을 향한 어떤 젠더 폭력 같은 것들도 은연중에 상당히 인격 모독적인 발언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단지 이제 어떤 젠더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노인이라든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그런 차별들도 많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방송 같은 데서는 장애인 차별 비하 발언 이런 것들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특수학교, 즉 장애인 시설 같은 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 뭐 집값 떨어진다, 반대하잖아요. 땅값 떨어진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린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표시한 경우도 있고요. 이게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사회가 되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소위 이런 님비 현상이라고 말하는 네네네. 것도 있죠. 이런 것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도 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종의 좀 약간 쏠림 현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좀 약간 정서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이익 집단들이 자기 목소리를 각자가 내고 네. 그게 사실 한국 사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갈등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못된 이기심과 우월주의의 표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공기처럼 느껴지는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그 만약에 부모님들이 어떤 이런 그 태도를 가졌을 때는 이게 자기 자녀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줄 건지 한번 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자녀는 부모가 행동하는 것들을 반영하는 하나의 거울이자 일종의 맞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자녀를 생각해서 어떤 것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의 어떤 그런 예방과 자정작용,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종의 시민의식 같은 거기 때문에 네.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 어떤 파괴적인 갑질을 선동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바로 하는 거 네. 이런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자정작용이 필요하고요. 또 세 번째는 정부 입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차별과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게 좀 네. 실질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정이나 법률 같은 거를 재정비하고 또 하나는 이거를 시행할 때 일관성 있게 그거를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요. 했다 안 했다 하는 것보다는. 네. 네. 네, 앞서 여기 커뮤니티에서도 좀 자정작용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기사를 접했어요. 어떤 지역에 맘카페가 있는데 예. 이 가입할 때 뭐 주소나 거주지를 작성을 하잖아요. 네. 이때 빌라, 뭐 다세대 주택 이런 데 사는 분들은 가입을 못하게 막았다. 이런 게 이게 팩트로 확실히 나온 건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예. 사례들이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데 담긴 심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오히려 이렇게 분리를 시킴으로써 우리는 다르다. 뭔가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우월 의식 같은 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본인이 당해본다면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전 요즘 사회 전반에 이런 분위기가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월주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겸손주의가 팽배해지는 사회가 되면 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지나친 우월주의에 대해 전해드렸죠.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우월감은 사회 전체로까지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통해서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